예,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80%에 달하는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혹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예,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인수위 없이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민의 지지도가 8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역대 최고 수치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입니다. 예. 이렇게 그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결국은 소통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소탈한 모습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함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당정청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런데 바로 그 소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소통이 아니라 쇼통, 목통, 불통이다. 이른바 삼통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뭐 평가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평가가 인색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유한국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애초의 태도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난감한 방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도 저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권 초기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항상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좀 이른바 농공행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뭐 좋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는데 당과 청이 그런 부분에서 좀 결속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배경은 촛불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국민들의 여망이 어쨌든 안전한 대한민국, 살맛 나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되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과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분열 이런 것은 절대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참모 비서진들 역시도 유능하고 또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그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다짐했던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진짜 하시려면 인사가 급한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세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리 내정자 때부터도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예 국회에 들어오질 않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장관 내정자, 김희수 소장과 그다음에 김동연 장관 내정자, 김동연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다 사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김희수 소장의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하회와 용서 차원으로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강경화 장관을 지지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은 부인의 문제를 갖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했더라고요. 고발장을 냈답니다. 네, 가도하게 좀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이렇게 그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만을 한다면은 과연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봐달라라는 부탁이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강경하게 만약에 계속해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안 하는 정도로 가버린다면 유지를 한다면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라는 부분을 풀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희가 12일 날 그 추경안을 놓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아직 있다. 그리고 예.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이 국민의 그런 그 여망, 특히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반대나 아니면은 조건부 적격 이런 식의 그 입장을 내는데 예.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요. 지금 현재 그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고요. 예. 그리고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그런 현실적 조건과 그다음에 헌법재판소의 오랫동안의 그 공백 상태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리고 중간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여당 내에서도 뭐 일종의 개별 격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고발은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대 대학에 이제 공문을 보내놨고 예. 결과가 들어오면 국민의당에서는 보고 판단하겠다는 게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친일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안에서. 근데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꼭 지지해달라,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다룰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겠지만 정말 결정적 하자가 없는 장관 내전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그런 반대의 빌미가 됐던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추가 인사 계속 하셔야 할 텐데 5대 원칙 고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적용시키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하신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인사청문회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 7월 28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위장 전입에 대한 그 문제는 그야말로 단순한 그 위장 전입이냐 아니면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고의성을 갖고 임했던 문제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지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후에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 기준을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다음 후속 인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네. 네.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국회에 오셔서 협치도 이제 좀 풀어나가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단 그 공식적인 이유는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자리 추경 이거 자체도 또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은. 어쨌든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시키는 추경
입니다. 그리고 예.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SOC도 없고요. 선심성 지역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산모 추경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자라는 추경입니다. 특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 11만 개. 지금 지상 최고의 그런 목표이고요. 예. 그리고 지금 17년 만에 실업률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고 청년들의 체감 실업률이 24% 3개월 동안 24% 내외의 높은 수준입니다. 거의 재난 수준에 이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11조 원으로 해서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야당이 무작정 반대할 것이 아니고요. 예. 동조를 해주시고 공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경정 예산 편성 요건이라고 할 수 있는 재난 상황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야당에 대한 강조 내지는 설득 같은 것들을 이제 대통령과 별도로 여당에서도 쭉 이어주셔야 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발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그런 반면에 환경 영향 평가를 해서 사드 배치를 좀 늦추겠다. 늦추겠다는 게 아니라 늦어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야당은 이게 안보 포기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고의적으로 보고가 누락된 것은 이미 다 밝혀진 것이고요. 예. 그다음에 발사대 환경 영향 평가. 환경 영향 평가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책무입니다. 이것을 야당에서 안보를 포기하느니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략적 발언이고요. 여전히 대선이 끝난 지 한 달이 돼가는데 아직도 대선을 하고 있다라는 그 느낌을 지울 수 없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북한의 그런 미사일 실험하는 것은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북 관계의 긴장을 고조시키고 특히 유엔의 그런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것은 도움이 안 된다라고 보고요. 결국은 남북이 대화로서 풀어야 될 것이고 특히 지금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긴장도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외교 안보 통일 분야에 해당하는 사안이고 특히 국민들이 요청하는 그런 한반도 평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안보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더불어민주당 정부가 그 이전에 이명박근혜 정부보다 훨씬 더 유능하다는 점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김현 대변인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이셨습니다. 이어서 야당의 목소리도 들어보겠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준길 대변인 나오 계신가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같은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한 달 어떻게 평가하세요? 예, 한정사 초유의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보궐선거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습니다. 예. 40% 초반의 지지로 당선이 됐죠. 하지만 국민들은 문재인 정부가 통합과 화합의 정치를 해줄 것을 기대하고 지금 상당한 지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문 대통령께서 스스로의 말에 강박관념이 있다라고 약속을 지킨다고 강조했기 때문에 더더욱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에 대한 기대감이 컸는데요. 문재인 정부가 대선 당시의 지지도와 현재의 국정 지지도의 갭의 의미, 그 차이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쇼통, 먹통, 불통의 이미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공약사항 가운데에서 본인들이 원하는 것은 공약이라는 이유로 밀어붙이고 원하지 않는 것은 빌공자의 공약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사드 배치 지원 문제나 국정교과서 백지화 문제, 임을 위한 행진곡, 5.18 재창 등은 바로 전자의 대표적인 예고 고위직 임명 시 5대 비리 원천 배제 원칙이나 추천자 실명제 등은 빌공자의 공약을 만든 대표적인 예죠.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문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는 쪽만 약속만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 같고요. 네네. 이게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이제 쇼통이나 먹통이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아직까지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상당히 높고 반대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지지율은 그럼 굉장히 낮아요.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국민들이 아직까지도 잘못 보고 있다고 그렇게 평가하시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법시험 보셨죠? 예. 커트라인이 40점 아닙니까? 40점 조금 넘는 한 41% 정도의 지지를 받아갖고 어렵게 대통령이 됐는데 지금 보내는 80%, 84%까지 지금 한 77, 8%로 떨어졌다고 하고 이번 주도 결과 나오겠지만 그 의미가 뭔지를 잘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탄핵으로 인해서 보궐선거가 생겼고 대한민국이 되게 복잡하고 되게 위기 상황 아니었습니까? 이제 새롭게 시작한 정부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통합을 하고 화합을 하고 협치를 해달라라는 그런 기대를 담은 어떤 지지도라는 거죠. 그러면 본인들이 실제로 받은 지지도와 현재 나타나는 국정 지지도가 한 2배 가까이 되는데 그 나머지 한 40%에 가까운 분들이 왜 현재 국정을 지지하는지를 정확히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신들에 대한 일방적인 지지로 잘못 오해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국민들이 지지하니까 우리가 뭐든지 해도 된다라는 오히려 오만에 지금 자만에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럼 지금 대변인님 말씀에 따르면 이제 국민들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약속, 그다음에 통합이나 화합의 모습을 계속해서 안 보여준다면 이것도 금방 떨어질 거라고 보시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 주 만에 리얼미터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 7%, 6%인가 7% 떨어졌지 않습니까? 예. 지지도가 한 주 만에 한 6, 7% 떨어지는 일이 범상치 않은 일 아닌가요? 예. 이번 주에 아마 하면은 70% 초반대나 60% 후반대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예. 본인들에 대한 국정 지지도를 오해하는 거예요. 자신들에 대한 지지로 오해하는 거예요. 기대감을 가지고 잘하라고 하면서 우리 훌륭한 국민들이 한번 밀어주겠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한 거거든요. 예. 그게 바로 국정 지지도로 나타나는 건데 그거를 마치 자신의 정권에 대한 적극적인 지지로 오해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이 하고 싶은 공약만 하고 본인들이 실질적으로 하고 싶은 일을 다 하잖아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도 그렇고 여러 정책에서도 그렇고 바로 이제 그 부분 시간이 곧 국민들한테 예. 곧 국민들이 엄중하게 예. 지지를 처리하는 일들이 이제 시작됐다고 생각합니다. 한번 그거는 길게 걸리지 않을 것 같으니까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네, 한번 지켜보시죠. 인사청문회 얘기를 하셨는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의견을 지금 내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다 부적격이라고 하신 그런 어떤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리하실 수 근데 있을까요? 지금 우리 사회자 말씀에 저는 좀 어폐가 있는데 우리 자유한국당에서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한 모든 사람을 다 부적격이라고 얘기한 게 아니요. 아닙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수많은 사람들 중에 예. 지금 특히 세 사람, 예. 세 사람을 지금 문제를 삼고 있는 거고 예, 그중에서 특히 김상조, 강경화 두 사람을 문제를 삼고 있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 세 분을 다라고 제가 표현한 겁니다. 예. 네네. 그 가장 큰 어떤 대표적인 이유라고 해야 될까요? 좀 공통적으로 문제다. 이것은 도저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이제 적격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다라는 게 있다라면. 김희수 후보자의 경우에는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논란을 자초했다고 봐요. 왜냐하면은 그 추천한 이유가 통합진보당이나 정규조 결정에서 소수 의견을 냈다는 점을 높이 평가한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소수 의견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다수의 의견은 더 중요할 수가 있어요. 네. 그죠? 그런데 이런 소수 의견을 냈다는 이유로 이분을 추천했다라고 하니까 결국은 세상을 바라보는데 다수의 사람들이 동의라고 생각하는데 유일하게 어떻게 보면 서로 생각하는 사람이 헌법재판소장이 되면 과연 균형감 있게 헌법재판소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건가라는 고민을 그래서 걱정을 사람들이 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걱정을 하게 된 거는 문 대통령이 추천 이유를 잘못 말했다고 봅니다. 그건 근데 문 대통령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후보자 본인의 어떤 능력 평가나 그 자질 평가가 아니고. 그러니까 문 대통령이 그런 이유로 추천을 했기 때문에 논란을 자초했다는 점을 지적하는 거고요. 예, 예. 김상조 후보자의 경우에는 이루 말할 것이 없습니다. 지금 문 대통령께서 5가지 절대 고위공직자가 될 수 없는 사유를 얘기했는데 그중에 한 서너 가지가 해당하는 게 지금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런 글쎄, 어떤 명확하다는 것은 좀 하여튼 그렇게 사실관계로 확인됐어요. 그거는 지금 계속 민주당에서 더불어민주당에서 마치 충분히 설명됐고 해명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국회 청문회 내용이나 여러 가지 사실관계 확인된 걸 보면 의혹들이 정확하게 확인된 게 맞아요. 예. 논문 표절 문제 확인됐죠. 예. 다운계약서 문제 확인됐죠. 부인의 특혜 채용 내지는 소득세 탈루 문제도 사실상 확인된 거고 위장전입도 2차례 확인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뭐가 확인이 안 됐냐고 얘기를 하면은 그거는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시키는 얘기고요. 강경화 후보자의 경우에도 국민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지만
뭐 딸내미 그 이화여고 입학과 관련된 위장전입 문제 너무나도 의문점이 많고 잘못된 처신 아닙니까? 부동산 투기 문제, 증여세 탈루 문제, 그다음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외교통상부 장관으로서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당당히 소신과 철학을 제대로 밝히지 못했다는 평을 받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통령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사람들의 등살을 버틸 수 없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아마도 외교부 장관이 돼도 얼굴 마담밖에 못한다. 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반대의 시각을 가지고 계신 거네요. 그러니까 비외무고시 출신이고 여성이기 때문에 그동안의 외교부가 가졌던 문제점들을 좀 없애고 개혁하는 데 이익을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것이 오히려 반대로 그냥 얼굴마담에 개혁은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개혁은 높은 자신의 철학과 가치 그다음 목적의식 거기에다 플러스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라고 보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선의를 가지고 어떤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능력이 없고 판단력이 부족하면요. 오히려 선함으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더 악한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들을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세상에. 그러니까 이런 무능한 사람이 개혁이라는 그러니까 아까 세 가지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쇼통이죠. 쇼통. 정준길 대변인 목소리 들어보고 있었는데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면 좋겠고요. 그동안에 제가 이제 문자와 카톡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소개를 해드리고 있었는데, 몇 가지 보이는 걸로만 말씀 좀 드릴까요? 연결이 됐다고. 죄송합니다. 예.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쇼통의 아주 대표적인 경우라고 봐요. 네, 강병화 후보자가. 근데 지금 다른 분들 얘기도 좀 안 할 수가 없으니까요. 국민의당 바른정당 같은 경우에는 김상조 후보자 청문보고서 채택에는 일단 참여할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는데 그래서일까요? 국민의당을 두고 또 자유한국당에서 조금 그런 말씀이 나오셨죠. 사쿠라 정당이다. 이게 속내와 다르다. 이런 뜻으로 그렇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저는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국민의당이 낸 김상조 그 후보자에 대한 논평을 좀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국민의당에서 대변인 논평에서는 부적격자다 절대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해놓고 나중에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무슨 조건부로 찬성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돌아서 버리지 않습니까? 아니 차라리 그럼 처음부터 논평을 낼 때 긍정적인 평가를 내든지 조건부 얘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논평으로는 실컷 비판해놓고 그래서 점수 따놓고 뒤로 돌아서 가지고는 실리 챙기고 그건 말 그대로 사쿠라 정당이라는 얘기를 들을만 하고 누가 보더라도 민주당 이중대다 라는 그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이 어떻게 보면은 당론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지는 당론을 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실익을 챙기기 위해서 양쪽에 다른 목소리를 낸다. 이런 그런 당론이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대변인 논평이라는 것은 대변인이 개인 의견을 내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당의 입장을 얘기하니까 그걸 당론이라고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당의 입장이에요. 공식적인 입장. 그런데 논평으로는 분명히 문제 있고 부적격이라고 얘기해놓고 실질적으로 인사청문회를 끝내고 나서 보고서 채택 문제를 논할 때는 결과적으로 그걸 수긍하고 그러니까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는 거죠. 알겠습니다. 만약에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이렇게까지 강하게 보고 계신데 반박을 하고 계신데 문재인 대통령이 인사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도 강행을 하실 경우 어떻게 지금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법적으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형식적 하자는 없는 거죠. 하지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볼 때 특히 김상조 후보 같은 경우에 이런 부적격자를 불공정거래위원장이 될지도 모르는 이런 사람을 바로 위원장으로 임명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협치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런 선언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고 이후에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정책들에 대해서 협조해 줄 수 없는 거죠. 알겠습니다. 추경이나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 협조가 불가능할 걸로 예상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만약에 그게 아니라면 짧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추경 예산 일자리 추경 예산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계신 거죠? 그렇죠.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신 거죠? 두 가지 이유인데 첫 번째는 그 81만 개 일자리 만들겠다는 공약은 국민 세금으로 공공일자리 만들겠다는 것이기 때문에 잘못된 정책입니다.
소득주도 성장론을 얘기를 하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소득이 증가를 하게 되면 소비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는 전제입니다. 그런데 소득은 증가했는데 국민들이 불안한 미래를 위해서 소비하지 않는 경우에는 소득 증가가 절대 성장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요. 일본이 그 대표적인 예인 거죠. 과거에 잃어버린 20년에 이런 어떤 상황이기 때문에 소득주도 성장론이라는 것이 말은 그럴듯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질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인 거죠. 예. 그 두 가지였는데 하나는 하나만 나머지 하나는 방금 말씀드린 그 자격 없는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강행한다. 이것은 협치할 의사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추경 협조하기 어렵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드립니다.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준길 대변인이었습니다. 재판소의 오랫동안의 그 공백 상태를 설명하면서 설득을 해 나가겠다라는 게 저희 당의 입장이고 청와대 입장입니다. 예. 지금 청와대 말씀을 하셨지만 또 그리고 중간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이제 뭐 청와대에서도 설득 작업에 나서고 여당 내에서도 뭐 일종의 개별 격파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움직임들이 좀 있으신 거예요, 그러면? 적극적으로 만나고 계시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지금 이제 김상조 후보에 대해서 고발은 했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그 상대 대학에 이제 공문을 보내놨고 그 결과가 들어오면 국민의당에서는 보고 판단하겠다는 조건부이기 때문에 그건 좀 기다려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그리고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친일 문제가 계속 남아 있었던 거 아닙니까? 우리 나라 안에서. 근데 어쨌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께서 그 강경화 장관에 대해서 꼭 지지해달라, 통과시켜달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이런 문제를 바로 세우는데 역할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당에서 이 문제를 그냥 소홀히 다룰 수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저희가 노력하는 것도 노력하는 거겠지만 정말 결정적 하자가 없는 장관 내전자에 대해서 계속 반대만을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좀 부담을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런 반대의 빌미가 됐던 게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천명한 이른바 인사 5대 원칙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이거를 정말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이런 지적도 좀 있지 않습니까? 추가 인사 계속 하셔야 할 텐데 5대 원칙 고수 유지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원칙은 지켜져야 된다고 보고요. 다만 그 원칙을 지키는 데 있어서 구체적인 기준과 그다음에 적용시키는 시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좀 더 구체적인 지침을 갖고 임해달라라고 얘기를.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80%에 달하는 국민 지지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혹평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내용과 같으면 같은 대로 다르면 다른 대로 들어봐야 할 필요가 있겠죠. 먼저 더불어민주당 김현 대변인 연결합니다. 대변인님 나와 계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김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문재인 정부 출범 한 달을 맞았습니다. 지난 한 달에 대해서 여당 입장에서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네, 인수위 없이 한 달을 맞이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정부, 국민의 지지도가 84% 가까이 올라가고 있고요. 역대 최고 수치라는 게 이제 여론조사 기관의 평가입니다. 이렇게 그 국민들의 높은 지지는 결국은 소통하는 문재인 대통령 그리고 소탈한 모습과 함께 공약을 실천하려고 하는 그런 행보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사를 보낸 것이라고 보고요. 함께 저희는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의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그다음에 당정청 혼연일체가 돼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이 아낌없이 박수를 보내고 지지를 보내주신 점에 대해서도 한편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그 소통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게 소통이 아니라 쇼통, 목통, 불통이다. 이른바 삼통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저희도 뭐 평가한 것을 받아들였는데, 평가가 인색하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뭐 자유한국당이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비판할 것은 비판하겠다라는 애초의 태도에서 조금은 저희들이 볼 때는 좀 난감한
방식으로 지금 인사청문회 결과를 놓고도 저희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저희에게 지적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보다 잘할 수 있도록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정권 초기에 인상적이었던 거는 항상 이 당선이 되고 나면 좀 이른바 농공행상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서 이제 인사와 관련된 잡음이 좀 있는데 이번에는 그런 부분이 좀 잘 안 들려서 굉장히 뭐 좋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받아들였는데 당과 청이 그런 부분에서 좀 결속이 잘 돼 있었기 때문일까요? 아시다시피 이번 문재인 정부의 탄생의 배경은 촛불 민심이 반영된 거라고 보고요. 그렇죠. 국민들의 여망이 어쨌든 안전한 대한민국, 살맛 나는 대한민국,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건설해 되려는 그런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당과 청와대가 정말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그런 진실한 마음으로 국정 운영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촛불 민심을 제대로 수용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 분열 이런 것은 절대로 저희가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 강하고요. 그다음에 대통령을 잘 보좌하는 참모 비서진들 역시도 유능하고 또 헌신적이고 봉사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라는 마음과 태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하셨던 그런 국민들이 우려하는 일은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게 다짐했던 거 아니겠나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러려면 이제 문 대통령께서 지지율을 바탕으로 해서 일을 진짜 하시려면 인사가 급한데 김상조, 강경화, 김희수 후보자에 대해서 특히 자유한국당은 전부 부적격 판정을 내놨습니다. 이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일단은 자유한국당이 지난 총리 내정자 때부터도 부적격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결국은 퇴장하지 않았습니까? 예. 아예 국회에 들어오질 않았죠. 네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나 강경화 장관 내정자, 김희수 소장 하신 마당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TF팀을 구성해서 인사청문회의 기준과 원칙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고요. 국회 차원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사청문회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위장 전입에 대해서는 지난번에도 국민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2005년 7월 28일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위장 전입에 대한 문제는 그야말로 단순한 위장 전입이냐 아니면은 지속성과 반복성을 갖고 고의성을 갖고 임했던 문제냐라는 것에 대한 기준이 있을 것이고요. 부동산 투기에 대해서도 조금 더 세밀한 지침들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인사청문회가 도입되기 전에 일어났던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을 잡을 건지에 대한 논의가 좀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이후에 장관 내정자들에 대한 청문 기준 좀 삼아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국 이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을 해야 다음 후속 인사까지도 가능할 것이다라는 말씀이셨고요. 네네. 대통령께서 이제 직접 국회에 오셔서 협치도 이제 좀 풀어나가실 것이다라는 말씀도 해주셨는데 하지만 일단 공식적인 이유는 일자리 추경안과 관련한 시정연설을 하시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무래도. 일자리 추경 이거 자체도 또 반대하고 있어요, 야당은. 어쨌든 일자리 추경이라는 것은 지금 국민이 낸 세금을 다시 국민에게 환원시키는 추경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동분서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서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그런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번 추경안은 대규모 SOC도 없고요. 선심성 지역 예산도 없습니다. 그리고 적자 국채 발행이 없는 산무 추경안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하겠다는 것은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내수를 진작시키고 민생을 회복시키자라는 것과 그다음에 김동연 장관 내정자 김동연 장관 내정자를 제외하고는 자유한국당이 다 사퇴를 지금 얘기를 하고 계시는데 그렇죠. 김희수 소장의 경우는 이틀에 걸쳐서 청문회를 했고 그리고 문제가 됐던 것은 하회와 용서 차원으로도 됐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강경화 장관의 경우는 지금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께서 강경화 장관을 지지해달라고 눈물로 호소하고 있는데 불구하고 지금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김상조 위원장의 경우도 사실은 부인의 문제를 갖고 고발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했더라고요. 고발장을 냈답니다. 네, 예. 가도하게 좀 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이렇게 야당이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고 반대만을 한다면은 과연 이 정당에 대해서 어떻게 볼지에 대해서 좀 판단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야당도 국민의 눈높이에서 좀 봐달라라는 부탁이셨는데 어쨌거나 이제 강경하게 만약에 계속해서 인사청문 보고서에 채택 안 하는 정도로 가버린다면 유지를 한다면 이 여소야대 전국에서 협치라는 부분을 풀기가 어려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쨌든 저희가 12일 날 추경안을 놓고 대통령께서 직접 국회에 와서 연설을 하시겠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시간이 아직 있다. 그리고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이나 바른당이 국민의 그런 여망, 특히 인수위가 없는 상태에서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 상황에 대해서 그냥 무작정 반대나 아니면은 조건부 적격 이런 식의 입장을 내는데 시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요. 지금 현재 한미 정상회담이 눈앞에 있고요. 그리고 경기가 매우 안 좋다라는 그런 현실적 조건과 그다음에 헌법